이때 당시 사람들이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굳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여야 할까? 그렇게 1920년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발표회를 하게 되는 거죠. 허블이 안드로메다 중심부에서 뭔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게임 끝났죠. 네, 안녕하세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천동설이니 지동설이니 이런 논쟁도 있을 거고요.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는 21세기 현대 천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1920년 천문학자들이 한데 모여서 너무나 치열하게 싸웠던 천문학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 사건을 한번 꼽아보고 싶습니다. 약간 어떻게 짧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 싶냐면 특히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잖아요. 이 천문학 대논쟁 사건을 통해서 은하를 단위로 우주를 연구하는 은하 천문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게 비유하자면 제가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사건이기도 한 거죠. 잠깐 역사적인 배경 먼저 짧게 소개를 드리면 20세기가 되면서 망원경 성능도 조금씩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천체들이 하나 둘 발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늘에 떠 있는 작은 별은 망원경으로 봐도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좋은 지금 제임스 같이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으로 봐도 별은 여전히 점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이런 애들을 점의 모습으로 빛나는 점광원, 포인트 소스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점이 아닌 무언가 형체가 있고 펑퍼짐한 면적을 갖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얘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냐면 뭔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나선 모양으로 휘감긴 우리 은하 안을 떠돌고 있는 가스 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선 성운 스파이럴 네뷸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태양계 안을 떠돌고 있는 행성이나 소행성, 해성 이런 게 발견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태양계 안의 천체라면 어쨌든 빠르게 위치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테니까 여기서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보이는 자리가 변했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관측을 해도 딱 고정된 한 자리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 태양계는 훨씬 벗어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진 별개의 천체라는 거죠. 이렇게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펑퍼짐하게 크게 보이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이상한 천체들 대표적으로 가을 하늘에 보이는 안드로메다도 있었어요.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안드로메다 역시 그냥 성운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일부는 우리 우주는 우리 은하가 다다. 우리 은하가 얼마나 큰데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커다란 은하 우주라고 해서 빅 갤럭시 우주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갤럭시라고 하면 우리 은하를 포함하는 별개의 은하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갤럭시란 말 자체가 유니버스, 우주랑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의 일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굳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여야 할까? 우리 은하 바깥에 또 다른 은하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은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진 별개의 천체라면 우리 은하와 따로 동떨어져 살고 있는 또 다른 은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은하가 너무나 크고 우주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상상은 조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었죠. 특히 이때 당시 두 가지 의견을 밀고 있던 대표적인 천문학자로 누가 있냐면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다라고 주장했던 할로우 셰플리라는 천문학자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 우리 은하 바깥에도 또 다른 은하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히버 커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그 양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이 야 그러면 너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번 토론을 좀 해봐라 라고 이제 만남을 주선합니다. 그렇게 1920년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발표회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 약간 TMI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 셰프리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이었고요. 커티스의 나이가 한 48, 9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커티스가 거의 10년 가까이 선배잖아요. 굉장히 노련한, 발표에 굉장히 능숙한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플리가 당시 남긴 기록을 보면 기차 타고 이제 쭉 가면서 너무 떨린다. 저 말 잘하는 선배님한테 내가 너무 밀릴까봐 후달린다. 이런 이야기가 쫙 남아있어요. 최대한 밀리지 않도록 엄청 꼼꼼하게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다. 그런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모인 커티스와 셰플리는 각각 나름대로 준비한 증거들을 쭉
쭉 선보입니다. 셰플리가 주장했던 이야기는 이거죠. 우리 은하가 너무 크다. 당시 셰플리가 측정했던 우리 은하의 그 사이즈는 지름이 한 30만 광년 정도 됐어요. 당시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나 큰 은하가 있는데 그 바깥에 또 뭐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당시 셰플리가 이제 인용했던 다른 동료의 관측 결과가 하나 있거든요. 아드리안 마넨이라는 천문학자가 뭘 발견하냐면 나선 성운들을 쭉 관측해 보니까 성운 속의 별들의 위치가 꽤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움직임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고작 1000년 안에 성운이 한 바퀴를 다 돌겠더라. 엄청 빠르게 빙글빙글 돌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셰플리가 힌트를 얻죠. 만약에 당신들 말대로 이 성운들이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진 거라면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빠른 회전처럼 보이기 위해선 실제로는 더 빨리 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비행기 하늘 지나가는 거 보면 실제로 비행기는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별로 안 빠르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봤을 때 저 정도로 빠르게 돌고 있는데 당신들 말대로 그 먼 거리에 떨어진 거라면 실제로는 거의 광속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돈다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당신들 상대성 이론 안 배웠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 되게 재밌는 게 사실 당시 마넨이 발견했던 요 회전, 나선 성운들의 회전은 관측이 잘못돼서 생긴 스캔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필름 기술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진이 막 번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번진 사진을 보고 별의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오해를 했던 거죠. 어쨌든 그땐 이걸 몰랐으니까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나선 성운은 훨씬 가까운 거리에 떨어진 작은 가스 구름이다를 지지하는 명확한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반면에 커티스는 어떤 증거들을 보여주게 되냐면 베스토 슬라이퍼라는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천문학자가 나선 성운들이 아주 빠르게 우주 공간을 누비고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셰플리는 각각의 성운들이 얼마나 빠르게 회전하느냐를 보였다면 슬라이퍼의 경우에는 그 성운 자체가 우주 공간을 되게 빠르게 부유하고 있다, 떠다니고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당시 추정된 속도가 초속 거의 수백, 수천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나 빠르게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녀석들은 우리 은하 정도 중력으로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싸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체들은 우리 은하 중력에 갇혀 살고 있는 작은 천체가 아니라 멀찍이 우리 은하 바깥을 떠돌고 있는 별개의 천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작은 증거 중에 하나로 당시 관측을 해보니까 안드로메다 성운 속 안에서만 폭발하는 신성의 개수가 우리 은하 안에서 터지는 신성의 개수랑 맞먹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죠. 만약에 안드로메다 같은 성운들이 우리 은하 안에 포함된 작은 가스 구름에 불과하다면 왜 굳이 신성들이 성운 속에서만 바글바글 터지고 있냐 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안드로메다 같은 성운도 우리 은하 같은 별개의 은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신성이 바글바글 터지고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각각의 주장을 들고 두 천문학자가 엄청 치열하게 싸웠어요. 다만 이때까지만 해도 둘 중 누가 맞다 틀리다를 결론 짓긴 어려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주 공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 성운, 얘네들의 속도를 잴 때 어떻게 재냐면 은하들은 빛을 내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은하가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면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의 파장은 변함없이 원래의 파장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하가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면 계속 우리 쪽을 향해 오면서 다음 파장을 내보내겠죠. 우리가 봤을 땐 그 파장이 더 눌려서 좁은 파장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파장이 짧아지는 거죠. 빛으로 치면 파장이 짧은 푸른 쪽으로 치우칩니다. 반대로 얘가 우리에게서 도망간다면 계속 도망가면서 파장을 내보낼 테니까 이번엔 파장 사이 간격이 멀어지게 될 거고 우리가 봤을 땐 더 긴 파장, 붉은 쪽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장의 변화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만 보면 각각의 은하들이 얼마나 빠르게 돌거나 도망가고 있는지 이런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1900년대가 되면서 한창 천문학자들이 그레이트 디베이트, 대논쟁을 막 한창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당시 하버드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천문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헨리에타 리빗이라고 하는 천문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 하버드 천문대에서는 페루에다가도 망원경 천문대를 지었었어요.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관측을 하고 남반구의 하늘은 페루에 지어놓은 천문대에서 관측을 쭉 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페루에서 관측한 그 사진, 건판이라고 하죠. 유리 건판을 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하버드 천문대로 갖고 옵니다. 그거를 이제 한창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빗이 분석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페루에서 관측한 남반구 밤하늘의 마젤란 성운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리빗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어떤 별들을 보니까 계속 같은 밝기로 빛나는 게 아니라 별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별의 밝기가 변화하는 별이라고 해서 변광성, variable star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빗이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같은 마젤란 성운 속에서 반짝이고 있는 변광성 한 1700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변광의 주기, 빛의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하는 그 템포의 주기가 길수록 별 자체의 밝기도 밝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광 주기가 짧으면, 금방금방 변하고 있으면 별 자체도 어둡고요, 변광 템포가 느리고 주기가 길면 별 자체 밝기도 더 밝더라, 굉장히 깔끔하게 비례하는 요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 별까지의 거리를 잴 때 되게 난감한 게 있습니다. 별까지 거리를 재려면 그 별의 원래 밝기를 알아야 돼요. 원래는 이 정도로 밝은 별인데 거리가 이 정도로 멀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원래 밝기를 알려면 거리를 알아야 돼요. 그 거리를 알아내서 거리만큼의 효과를 보정해줘야 겉보기 밝기를 절대 밝기, 원래 밝기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원래 밝기를 알자니 거리를 알아야 되고, 거리를 알자니 원래 밝기를 알아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해서는 따로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죠. 근데 리빗이 발견한 건 뭐냐면, 거리를 몰라도 거리와 상관없이 별 자체의 실제 밝기를 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별의 밝기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굳이 별의 원래 밝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겉보기 밝기만 봐도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럼 겉보기 밝기만 가지고 별의 변광 주기 알 수 있죠. 며칠 정도로 변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겉보기 밝기만으로 알아낸 변광 주기를 리빗이 발견한 깔끔한 법칙에 대입하면, 이 별은 변광 주기가 이 정도이니까 딱 관계에 넣어봤을 때 이 별의 실제 밝기는 이 정도겠구나 따로 알아낼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따로 알아낸 별의 실제 밝기와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밝기 비교만 하면 그 별까지 거리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거리도 알 수 없었던 그 별까지의 거리를 잴 수 있게 해준 거죠. 말 그대로 우주의 줄자를 만든 겁니다, 리빗은. 그리고 그걸 차용해서 이제 허블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재게 되는 건데요. 1923년경에 대논쟁이 있고 나서 당시 가을 하늘을 쭉 관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블이. 그때 안드로메다 중심부에서 뭔가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분명 전날 밤까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뭔가 밝은 별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허블은 이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갑자기 별이 폭발하고 사라지는 신성, 노바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별은 터지고 나면 신성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빵 밝아지고 그냥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신성도 쭉 어두워지기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허블이 관측했던 안드로메다 사진 건판 보시면 거기 처음에 새로 발견한 그 신성의 자리에다가 노바 N이라고 써놨습니다. 처음에 신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별이 얼만큼 어두워지는지를 쭉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또 어두워지다가 다시 밝아졌어요. 아, 이거는 몇 년 전에 리빗이 이야기했던 변광성이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변광성은 어디에 쓸 수 있다고 했죠? 거리 잴 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허블은 내가 이 변광성까지의 거리만 잴 수 있다면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던 안드로메다 성운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아까 그 건판에 N이라고 써놓았던 거를 X자를 딱 그립니다. 그리고 다시 변광성이니까 VAR, variable star, 느낌표 이렇게 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천문학에서 역사적인 그런 유물이기도 한 거죠. 그 변광성을 쭉 관측해 보니까 변광 주기가 한 30일 정도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별까지 거리는 100만 광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났죠. 셰플리가 이야기했던 우리 은하 자체 지름이 30만 광년이었는데 허블이 당시 추정했던 안드로메다까지 거리가 100만 광년이니까 훨씬 먼 거리에 떨어진 별개의 천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디어 우리 은하 바깥에도 또 다른 은하가 있더라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죠. 굉장히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게, 저는 내가 틀렸다는 걸 이렇게나 멋있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허블이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셰플리 선생님, 제가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발견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딱 그 편지를 읽자마자 셰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편지는 나의 우주를 파괴했다.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일 거라 생각했던 나의 우주를 이 편지가 파괴해버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하나 TMI로 이 발언을 할 때 그 옆자리에 있던 천문학자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던 그 세실리아 페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커티스는 이제 굉장히 좋아했죠. 드디어 내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맞았다, 내가 이야기했던 우리 은하 바깥에도 수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걸 밝혀냈다 라고 이제 굉장히 흡족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런 놀라운 발견을 했던 에드윈 허블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허블은 결국에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더 확장시켰죠. 그리고 인류가 그리고 있는 지도의 경계를 더 바깥으로 밀어냈습니다. 허블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의 천문학의 역사는 계속 뒤로 물러가는, 후퇴하는 지평선의 역사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릴 수 있었던 지도의 지평선이 태양계 끝자락 정도였다가 은하계까지 확장되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우리 은하까지 확장되어 있던 지도의 경계를 더 밀어내고 수많은 은하가 존재하는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문학은 후퇴하는 지평선의 역사다, 이런 되게 재밌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실 천문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소개해드린 대논쟁 사건, 그리고 허블의 발견, 리빗의 발견, 이 정도까지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마도 천문학자가 아니라면 쉽게 듣지 못한 이야기일 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은하의 사이즈를 쟀던 셰플리도,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재서 은하의 존재를 밝혀냈던 허블도 둘 모두 똑같이 했던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참 있다가 그 또 다른 천문학자 발터 바데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된 사실인데요. 당시에 허블이 이용했던 방법, 즉 리빗이 이야기했던 그 방법은 변광성의 변광 주기와 그 각 별들의 밝기가 깔끔하게 비례하더라, 변광 주기가 길수록 별이 더 밝더라, 이 법칙을 가지고 거리를 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변광성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변광 주기라 하더라도 어떤 별은 더 밝고요, 어떤 별은 좀 덜 밝습니다. 같은 변광성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어린 뜨거운 별들은 더 밝게 빛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좀 미지근한 별들은 조금 어둡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허블은 다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잴 때 원반에서 살고 있는 변광성을 주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반은 새로운 별들이 한창 태어나는 영역이다 보니까 비교적 나이가 어린 밝은 변광성들만 보게 돼요. 반대로 셰플리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은하의 사이즈를 잴 때 주로 어떤 애들을 관측했냐면, 늙은 별들만 살고 있는 구상성단, 동그란 별 무리를 주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늙은 변광성들을 주로 관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허블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밝은 변광성을 가지고 거리를 재버렸고요, 셰플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어두운 변광성들만 가지고 거리를 잰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변광성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밝든 어둡든 그냥 똑같은 법칙에 놓고 거리를 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차가 생기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허블은 상대적으로 더 밝은 별들만 가지고 거리를 재다 보니까 더 밝게 보이면 거리가 더 가깝다고 오해를 하겠죠. 반대로 셰플리는 더 어둡게 보이는 변광성들을 가지고 거리를 쟀고요, 더 어둡게 보이니까 거리가 더 멀다고 뻥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밖에 안 되는데 당시 셰플리가 추정한 거리는 30만 광년이라고 뻥튀기가 되었던 거고요, 반대로 안드로메다까지의 정확한 거리는 250만 광년까지 되는데 허블은 더 짧게 재버린 바람에 100만 광년으로 재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둘의 실수가 정도가 더 컸다면 그러면 인류의 천문학 역사는 완전 다르게 쓸 수도 있었겠죠. 정말 다행히도 셰플리는 우리 은하의 지름을 더 크게 오해했지만 여전히 그리 크지 않았고, 반대로 허블도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더 짧게 오해했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짧진 않았던 거예요. 더 짧게 잰 안드로메다의 거리가 여전히 더 크게 오해했던 우리 은하의 지름보다 멀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는 걸 입증하기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사소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오해였던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안드로메다를 비롯한 여러 성운의 정체가 은하였다, 우리 은하 바깥에 은하였다라는 걸 발견한 허블의 발견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면 우리가 우주의 진화와 역사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과거에는 별 하나하나를 최소 단위로 보고 우주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은하를 최소 단위로 보고 은하가 어떻게 탄생하고 은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관점으로 우주의 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단위 자체가 별 하나하나에서 은하로 확장되는 그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